지금부터 GWF 2020 그린 뉴딜 패전 에너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키나바의 투자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한향원이라고 합니다. 본 행사는 한국동서발전과 키나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와 키나바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우리은행, 한국종합기술, 한국패전에너지기술 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 발표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동기부여 및 부목 유도와 패전 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한 행사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행사 영상은 키나바 채널을 통해 유튜브로 중계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의 기후환경실 백광수 실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동서발전 기후환경실장 백광수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포럼에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오늘 이 포럼에 저희 회사 사장님이 참석하셨어야 되지만 저희 회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과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엄중한 이 감염병 상황 하에서도 그린 뉴딜 에너지 포럼을 준비해 주신 키나바의 최강일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가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그린 뉴딜 패전 에너지화에 대한 이 중요성이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열정은 충분히 잘 전달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서발전은 2001년도에 한국전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분산 발전 공개업입니다. 당진, 울산 등 전국에 5개의 발전 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 화석연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탄, 중유, LNG 등 화석연료를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온실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로 인한 기후온난화 문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발전사들은 20여 년 전부터 태양광, 풍력, 소수력, 신재생 에너지 등 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7월 14일 정부의 그린 뉴딜 종합 계획을 기점으로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안전과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등 4개의 분야로 체계화하고 또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 동서발전형 그린 뉴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폐자원 에너지화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과 또 폐자원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순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자원을 연료화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할 경우에 낮은 발열량 때문에 발전 효율이 저하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일부 폐자원에서는 악취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이 포럼을 주최하게 된 키나바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열 탄압 기술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기술을 가진 키나바와 함께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런 관련 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이런 환경에서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그린 뉴딜,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폐자원 에너지화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그린 뉴딜 종합계획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 전체는 저희 실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역량을 모아서 작성한 것이고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2001년도에 한국전력의 발전 부분이 5개로 분사해서 설립된 발전회사입니다. 본사는 2014년도에 강남에서 삼성동에서 울산으로 이전했고요. 지금은 울산에 본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국내 사업 현황입니다. 석탄 화력을 사용하는 당진 화력이 저희 회사의 메인 발전소, 가장 큰 발전소입니다. 규모로서는 아마 석탄 단일 발전소로서는 세계적으로 1, 2위 안에 드는 규모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이나 미세먼지 문제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그리고 울산, 본사가 있는 울산에 바이오 정유와 복합 화력 발전소가 있고요. 올해 개지 예정인 호남화력, 동해화력, 일산, 그리고 음성에 LNG 천연가스 발전소를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국내 신재생 발전소들이 소규모지만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 뉴딜에 대한 것들은 처음 시작은 7월 14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되고 그 전에 이미 발전사들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그 과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들에 대해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린 뉴딜 정책을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체계화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과 환경, 사회적까지 이 4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2025년까지 한 7조 5천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이제 추진 단장입니다. 이만큼 저희 회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제 좀 회사에서 왕따다 그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본부장님이 저희 이제 부사장님이시고요. 그쪽도 안전기술본부장님도 부사장님이시고요. 두 분이 부사장님인데 다 부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저도 왕따는 아니고 밑에 들어있습니다. 일단 내용들은 그린 뉴딜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 사업, 스마트 시티라든가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잘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부적인 설명드리고요. 여기까지가 그린 뉴딜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싼 내용들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린 뉴딜 중에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은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결국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텐데 첫 번째 위에 보시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RPS 제도라는 제도하에서 큰 사업들은 다 RPS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외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66개 회사에
고효율 설비로 설비를 교체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국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해외 온실가스 감축, CDM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CDM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토 체제 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술이나 자본을 투자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감축분을 국내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도한 CDM 사업은 가나의 고효율 쿡 스토브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5년간 50만 대 정도의 쿡 스토브를 공급하고 비용은 한 150억, 125억 정도 투자가 되고요. 7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진행 단계는 UNFCCC로부터 CDM 사업으로 최종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급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나 현지에서 쿡스토브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3만 대 정도 이미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쯤 열심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벤처 기술을 활용한 우간다 정수기 보급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식수 환경이 되게 열악합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 막걸리를 이용한 정수 사업을 하는 혁신 기술을 가진 벤처 기업입니다. 그 업체와 함께 우간다 지역에 한 2,000개 정도의 학교에 보고 있습니다. 3만 대 정도의 정수기를 보급해서 한 1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합니다. 이게 왜 감축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아프리카는 물을 먹을 때 이제 끓여서 먹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끓일 때는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끓이려면 장작을 떼거나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이브할 수 있는 만큼 이제 감축량을 인정을 합니다. 앞쪽에 나오는 쿡 스토브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지역은 아직도 이제 조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돌 3개 고여놓고 이제 냄비 넣어놓고 이렇게 요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더 많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걸 쿡 스토브라는 도구를 이용해 주면 에너지 사용량이 한 30%에서 35% 정도 줄어듭니다. 그 부분만큼 감축량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고 있는 사업들은 미얀마의 매립가스 폐기물 매립장에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유기성 폐기물들은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어서 메탄가스가 발생이 좀 덜 되지만 후진국에서는 유기물과 무기물 이렇게 섞여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스도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악취 문제도 있고 화재도 발생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죠. 아시는 것처럼 또 메탄가스는 유기물들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들은 온난화 지수가 CO2보다 23배 정도 높습니다. 같은 1톤이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23배가 더 많다는 거죠. 메탄가스가. 그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소각하거나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기는 이제 하나티시라고 중소기업과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91억 정도 좀 작은 규모고 이건 환경부의 정책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한 61만 톤 정도 이건 10년간입니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파키스탄 간의 이쪽 도시 개발 사업, 그다음에 몽골 쪽의 게르의 난방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온실가스 사업은 약간 다른 문제인데 최근에 발전 석탄 화력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2016년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는데 제가 이런 변명을 하면 죄송하지만 국내 배출 시설 중에서 아마 이거보다 더 낮게 나가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고 지금은 석탄 화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메가와트당 오염물질량이 LNG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근원적인 문제는 알고 있죠. 여기서 보시는 저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세먼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후에 저탄을 했을 때 비산되는 먼지, 바람에 날려서 주변 지역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옥내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술 개발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제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들인데 뭐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요 사업 같은 경우는 폴란드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암모니아도 이런 문제가 있죠. 미세먼지의 주범이라 그러면은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별로 없습니다. 물속에서 직접 배출되는 문제. 다만 이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배출돼서 이것들이 공기 중에서 광합 반응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바뀌는 거죠. 그때 이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들 중에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암모니아. 이것들이 반응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또 아니들이 하죠.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넣고 그 암모니아가 새는 걸 잡기 위해서 또 아린들을 해서 기술을 들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와 제일 근접한 폐자원 활용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는 현재 이 유전 고용 연료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생활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를 건조해서 연료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수 슬러지는 런던 협약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2015년 이후에는 해양 투기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해양 투기를 하고 있었는데 처리할 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민 끝에 환경부와 발전사들이 협업을 통해서 연료화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은 전국에 건조 연료화하는 시설이 한 60개 내외가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하우스 슬러지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하우스 슬러지라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고 남은 그 하수 중에 있는 찌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하우스 슬러지는 그 생활 하수 중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자란 미생물입니다. 유기물을 먹고 자란 미생물을 따로 분리해서 그것들을 건조해서 연료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진 1, 2, 3, 4, 5 이쪽에 연료들을 혼소를 하고 있고 서울시 그다음 전국에 있는 제자체들은 대부분이 건조시설을 갖추고 하우스슬러지를 건조해서 발전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량은 지금 발전 4개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20만 톤 정도 지금 좀 더 되고 20에서 25만 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들은 이 외에도 저는 환경부를 오래 했는데 환경부를 하다 보니까 그 폐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국내에. 그 중에 첫 번째 사업화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버섯을 생산하고 나온 베이지. 그 버섯 생산하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이컵, 플라스틱 컵 같은 데다가 베이지를 넣고 여기 버섯을 키운 다음에 이 베이지는 폐기물로 버립니다. 근데 이 발생량이 연간 건조 중량으로 해서 한 40만 톤 뭐 이렇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버섯 농장에서는 이것들이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처리가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건조를 통해서 뭐 느낌이 오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버섯을 키운 배지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무해하다고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건조를 해서 이제 발전소 연료로 하는 사업들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연말쯤이면 아마 현재 펠렛 연료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미용 산림바이오. 목재들은 당연히 이제 물질로 제한되는 게 그 최우선이겠죠. 나무들은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목재들은 목재로서 제한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할 수 없게 됐을 때 그것들을 연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목재의 큰 줄기가 아니라 가지나 장가지나 뿌리 이런 것들을 물질로 제한할 수 없는 것들을 가공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과수원에 보면은 봄철이나 가을철 되면은
나무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가지치기에서 한 나무들이 그것도 연간 한 40만 톤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근데 이것들은 농가에서는 골칫덩어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도 안 되고 쌓아놓자니 또뭐 비가 쓸려나오고 약도 많고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파쇄기를 보급합니다. 농가에다 파쇄기를 보급해서 파쇄한 다음에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쇄된 것들을 저희들이 칩 펠렛으로 만들어서 연료하는 사업들을 부산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저 강원도 쪽에 최근에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그 강원도 쪽은 두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감자하고 옥수수인데 옥수수 대가 또 그렇게 또 처리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 어떻게 좀 연료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진화파가 가지고 있는 수열 탄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유용하게 특히 아까 요 유성고용연료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악취 문제입니다.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약간의 사랑 방향 쪽이라고 하면은 발전소 주변 지역의 노인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대학 노인회와 함께 시니어 봉사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통하는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늘리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발전소는 환경 관련 인력들이 충분히 있고 영향이 같은 업무를 주게 하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 진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9개 사업을 했고 올해는 이제 50개 사업을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진단뿐만 아니라 개선하고 또 정부 자금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발전소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에 있는 환경 유발 업체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유틸리티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이런 전문가분들 앞에서 발표할 귀중한 시간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올해는 정말 전력 시장에서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화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저보다 전문가시고 사실 실무적 경험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제가 아직 여기 이 자리에 서야 되나 싶을 정도의 좀 망설임, 긴장감도 같이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워낙 중요한 변화이면서 정말 너무 빠르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의견, 다양한 전망들, 그리고 새로운 변화들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잡아드릴 수 있는 이런 업데이트의 역할에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기대감 을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저희 리서치 센터, 증권사에서 리서치 센터라는 부분이 확실히 좀 주식 관점에서 많이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 투자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그린 에너지,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시사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정말 재생에너지는 원래 과거부터 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화두였는데 올해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더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좀 장기적인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증시 관점에서는 사실 좀 대응이 항상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 말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단기적으로 뭔가 이익이 나오고 지금 당장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성과로 이익으로 찍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궁극적으로 탈탄소를 해야 되고 폐기물 이런 폐자원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정말 뚜렷하게 어떻게 이게 돈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 퀘스천 마크가 따라 붙는다라고 하면 사실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평가 받기 쉬웠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당위성이나 실제 이제 기업들이 추구해야 되는 뭐 경제성 이런 시장 논리랑 좀 다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주식 관점에서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영역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주가나 이런 주식 최근에 이제 동향을 좀 보셨던 분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약간 증시 관점에서 노출했었던 부분이 좀 무색할 정도로 최근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가장 좀 늦게 반영하는 증시 환경에서도 가장 큰 화두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상으로는 뭐 주가로 사실 2배, 3배 이렇게 오른 재생에너지 업체들이 정말 손에 꼽히지 못할 만큼 다양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단순히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성장 기대감 정도로만 갖고 있었던 기업들이 계속해서 재평가받고 있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주가라는 게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다 보니 단순히 정부가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계에서도 점차적으로 미래 산업 성장을 본인들이 이제 회사들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얘기함에 있어서 꼭 빠짐없이 이 그린이라는 키워드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또 한 번 전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빠지게 되면은 정말 왕따 나가는 거 되게 쉬운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이제는 단순히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2017년부터 에너지 전환 강조를 해왔지만 사실 이제는 민간 기업들 단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단순 주식이 됐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큰 사회 변화에 있어서는 왕따당하기 쉽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린 뉴딜이 부각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코로나19 영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는 따라서 산업 단위에서의 사실 전기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여러 에너지 기관에서도 사실 올해 에너지 수요는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부분만큼은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하지만 당연히 이 증가 속도 자체는 트렌드보다는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변화였었고요. 이렇게 원자재 단의 에너지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석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제 원유 가격 자체도 이제 많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반적으로 전력가스 이런 유틸리티 산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올해가 워낙 이례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코로나19 때문에 에너지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침체되지 않을까. 당연히 재생에너지 투자가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는 내년까지도 침체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력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전력 가격부터 해서 비용 단에서 원가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판매 단에서의 부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투자가 조금씩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따라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결국 에너지 투자 관련된 전망인데 당연히 이제 2020년 들어가서는 2019년 대비 사실 많게는 20%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까지는 계속 중요한 좀 경고 메시지 또는 변화 포인트이긴 했었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에서도 유지가 된다라고는 보고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생존을 더 먼저 중요시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지 않게 될까라는 우려가 마찬가지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장표에서는 기존에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왔는지에 대해서 좀 트렌드랑 그다음에 2020년, 21년표 관련돼서 이제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올해는 일단은 반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투자도 좀 어려움을 겪었고 당연히 건설하게 되는 여기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늘어나는 폭 자체는 오히려 둔화될 것이다라는 점에는 사실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변화가 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증시부터 해서 모든 경제가 다 고꾸라질 줄 알았는데 10년 전에 경험했었던 거 그리고 그 이후로 확실히 펀더멘털 단에서 좀 대응 능력이 높아진 덕분에 사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자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런 당연히 이제 재정을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지원 정책을 펼친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포커스가 되는 거는 기존의 탄소 중심이 아니라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좀 패러다임 전환이 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그린 뉴딜을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하면서 사실 2025년까지 국비로만 43조 원을 투자를 할 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유럽 역시 사실 작년부터 그린딜이 계속 강조가 되어 왔었고 유럽 회복계획 5월달에 발표를 하면서 이런 그린딜,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사실 동력이 더 추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세계 각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서 지금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망들이 사실 코로나 초기 때 많이 작성이 됐었던 건데 사실 내년도로 놓고 봤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전망치보다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들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재계 어떻게 보면 재정 파이낸스 쪽 영역에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근데 워낙 지금 주가부터 해서 수익률 한마디로 시장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그린 이런 친환경 영역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워낙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투자처뿐만 아니라 사실 개인분들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 비용 단에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선순환 결국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비용이 하락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다시 또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10년 걸쳐서 차츰차츰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봤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로나19 덕분에 이런 시간들이 5년 또는 3년으로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은 게 바로 2020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발전성의 전 세계적인 추이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미 모두 다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뒤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앞단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됐었던 좀 변곡점 아니면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투자가 피크였었던 2017년을 사실 뜯어서 보면은 중국 쪽에서 사실 태양광 관련돼서 이제 많은 세제 혜택 그리고 지원들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크게 좀 붐을 일었었던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 투자가 앞단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내용처럼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 좀 디테일하게 뜯어서 보지 않으면은 이게 대부분 다 경제성은 안 맞는데 사실 정부 지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또는 보수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빨라 보이지 여전히 지금 기존에 있는 에너지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쪽이 차지하는 역할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어떻게 보면 조금 간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쪽 단에서 보시면은 새로 추가되는 사실 전체 설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70-80% 이상이 다 재생에너지가 투자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결국에는 기존 발전 설비들이 당연히 올해 20년 이상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전체 비중에서는 여전히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린 뉴딜이라는 게 사실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죠. 꾸준히 이런 식으로 늘어왔었고 이미 차츰차츰 기존의 에너지 시장에서 확실히 변화를 일으킬 만큼 재생에너지의 역할 그리고 위상이 커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별로 그동안 투자했었던 현황인데요. 왼쪽이 2010년부터 19년, 10년간 투자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2019년입니다. 근데 2019년이나 2010년대 누적 기준이나 거의 시세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세 정도는 이제 탄소 배출이라든지 환경 관여에서 사실
많이 좀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실제 투자를 놓고 보시면은 50% 이상 차지할 만큼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탄소 배출 1위 최대 국가라는 좀 오명을 벗기 위해서 10년간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늘려왔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반대로 이제 한국, 우리나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이 수치는 일단은 유엔이나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추산한 거라서 100% 신뢰를 할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겠는데 일단은 한국이 남아공이나 칠레보다도 더 낮은 20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한국, 우리나라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과 협력 그리고 투자들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현황을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사실 재생에너지가 이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라는 평균도 최근 2, 3년 동안 많이 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생에너지 투자의 거의 대부분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신 기술에 도입된 신식 이런 발전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엔 쪽의 수치로 놓고 보시면은 60% 정도는 기존에 있는 석탄 화력이라든지 탄소 기반의 설비보다도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사실 블룸버그 수치로는 7, 80% 정도 추가되는 태양광과 풍력은 기존 설비들보다 오히려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에 있어서도 지금 뭔가 정부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편견, 선입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깨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합을 했었을 때 결국에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결론이 될 부분이 이 장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코로나19 좀 경기 부양책 성격으로 많은 투자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내든 해외든 재생에너지 관련된 업체들,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가장 이제 좀 골치 아파지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밸류에이션 틀이라든지 성장 전망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갑자기 좀 변곡점을 맞이한 시점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망이 어려울 뿐더러 이 주가가 이미 2배 올랐는데 사실 심적으로는 모멘텀이나 이런 추세도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여기서 그럼 정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은 결국 여기서 더 재생에너지 종목들을 사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되는데 저는 이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당연히 더 사야 된다. 한마디로 더 재생에너지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이제 심플한 내용은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 정부가 이제 2050년 또는 30년 이렇게 목표로 세워놓고 그린 뉴딜이 됐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명칭은 달라지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결국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에 투자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왼쪽 내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파리 기후협약을 위해서 전 세계 지구온난화 1.5도 아래로 상승폭 막기 위해 필요 또는 요구되는 전체 양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현재까지 발표된 게 뭔가 공격적이다. 이게 기술적으로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비판이 많지만 여전히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이죠. 여전히 더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간극을 이제 좁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산업의 선순환 한마디로 이제 지금은 사실 예를 들어서 투자하고 나서 회수까지 불분명하고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고 이런 게 과거 10년 전 패턴이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를 맞이해서 좀 변곡점에 대해서 선순환이 좀 부추게 되는 한마디로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단순히 해야 하기 때문에 방위성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점이죠. 이런 선순환이 좀 구축되는 시기가 사실 그런 변곡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업계적으로나 아니면 투자 아니면 비용단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더 큰 고비도 이미 다 겪은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아니냐 이런 왈가왈부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실제로 그런 변곡점까지 가게 되는 이런 좀 과도기적인 시간이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 나오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될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좁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직 투자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이 남아있고 앞서서 이제 국가 간 비교에서도 보셨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원전도 당연히 뭐 선진국 위주로 가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기술 격차를 지금 단기간 내에 많이 극복을 해내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중동에 수출하는 것 못해서 원전 기술이 많이 늘어났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글로벌 쪽의 상위 업체들 내에서 격차를 좁혀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국가별로 조금만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중국이 사실 제일 중요한 지금 당연히 위상이나 아니면 투자하는 규모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당연히 가장 크게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사실 최근 나타났던 좀 흐름은 근데 좀 변화 포인트가 조금씩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예 그냥 국가 차원에서 지금 그린 뉴딜이나 그린딜 내용이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시 이제 2조 달러 투자를 해서 파리 규약도 다시 이제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도 뭐 유럽 협회 이런 거 나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책이랑 섞어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단순하게 이제 앞으로 할 거다.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에서 전 세계 1위, 뭐 풍력 발전 설비도 마찬가지로 다 1위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그린 에너지가 중요해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도 당연히 이쪽에 투자를 더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요구되는 발전 설비 투자의 부족분을 중국 쪽에서 투자를 더 이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공백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좀 가능성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2019년에 아시아 쪽에 재생에너지 투자가 좀 부진을 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이랑 다르게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오히려 에너지 투자가 와이어로 물론 2018년에 높긴 했지만 감소했었다는 영향 때문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태양광 관련해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지원책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경제성을 이제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오히려 좀 더 훨씬 더 빠르게 여기서 아예 그냥 정부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업계 스스로가 결국엔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이제는 시장 논리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까지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발전 설비나 뭐 발전량 비중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많이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환경 오염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긴 한데 확실히 올라오는 속도는 여전히 빠르고 여러모로 보나 사실 앞으로의 10년은 중국 쪽의 이런 친환경 쪽에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기술 변화들을 주도할 가능성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참고해야 할 사례가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인데요. 미국은 사실 이걸 정리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주마다 지금 다 따로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쪽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당연히 뭐 투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넘어서 재생에너지 이런 그린 친환경 쪽 영역은 단순히 전력 발전 설비 시장뿐만 아니라 또는 기술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는 사회 정치적 문화 이런 아예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수반한다는 점을 미국 사례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성향, 여당이나 야당에 따라서 친환경 이런 에너지 대책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타낸 표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약을 탈퇴를 했는데 그날 동일한 날에 사실 이제 세계 주에서는 우리는 정부가 정한 거랑 다르게 여전히 계속 파리 협약 약속했던 걸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미국 기후 동맹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기후 동맹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주 현황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선 이런 지지율이랑도 사실 밀접하게 민주당이 결국에는 좋은 곳에서는 이런 쪽 좀 친환경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고 반대로 뭐 많이 경합주라고 알려지는 뭐 텍사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정책 쪽을 좀 지지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계속해서 투자가 커질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그냥 투자 그냥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사실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 구조적으로 좀 다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례가 확실히 미국 쪽인 것 같아요.
있어서 뭐 당연히 경기 부양책으로 그린 일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또는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8년 9년에 있던 글로벌 위기 때부터 이미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을 사용이 어떻게 보면 영국이랑 같이 가장 먼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단순히 이런 친환경 또는 발전 설비, 영역, 에너지 시장에서만 머물지 않고요. 아예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 투자의 중요성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이제 미국 쪽 내용에서 보게 되면 소득 불균형이랑도 사실 재생에너지가 많이 연관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사회적으로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정책을 이제 장기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맞춰 나감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좀 많기도 할 것 같아요. 좀 경제 시장 논리 말고 이제 외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이 이제 다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 회복계획 그리고 유럽 어떻게 보면은 그린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이미 좀 발표가 돼서 계속해서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2050년 가서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는 목표하에 계속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마찬가지로 국가별로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 쪽 관련돼서의 좀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 현황 또는 전망에 비추어서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 이런 투자가 확대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재계 모두가 지금 동참해야 된다라는 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 빨리 할 수 있느냐 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사회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흐름에서 봤었을 때 여러 반박 논리들을 좀 잠재울 만한 게 오히려 좀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누구도 반박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올해 추진하게 되는 게 반박의 여지를 좀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투자가 커지감에 있어서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중요한 변화들이 앞으로 정말 2001, 2년 안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폐자원 관련해서는 좀 에너지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좀 덜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 포럼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동서발전이랑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들이 보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아니 뭐 끝내고 나서라도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 끝나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키나바의 최광일 대표이사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울산에서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우리 동서발전의 백 실장님 우리 같이 오신 우리 동서발전 직원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최고원 연구원님 말씀 제가 들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한국투자증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저희 편을 들어주시지 않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한국이 지금 현 정부 들어서기 전에 한 5%가 안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이, 발전을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2030년도까지 20%를 가자는 이런 목표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가 사실은 단기간에 굉장히 좀 앰비셔스한 그런 목표이긴 하지만 유럽이나 이런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사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길에 있어서 이거 참 한국도 이제 한 5년 됐는데 굉장히 모든 어떤 이런 게 나왔을 때의 어떤 디베이트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부가 이런 걸 어떻게 이끌고 가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동서발전 우리 사장님도 뵙고 이렇게 우리 인사드리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공기업들이 앞장서서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우리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그 키나바만 우리 동서발전에서 지원해 주신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66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계셔서 뭐 어쨌든 많이 지원해 주시니까 저희는 감사하고요. 특히 이 폐자원 쪽으로 저희가 많이 협력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 정부가 현재 나오는 그 폐자원을 100% 우리 자원화하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우리 환경부 그 주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두 분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인 키나바가 어떻게 지금 이런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이브리드 수열 탄화를 활용한 그린 펠렛 생산입니다. 이 그린 펠렛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참 아주 그 매력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동서발전에서 지어주신 겁니다. 백 실장님 아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동서발전에서 지어주신 아주 그 이쁜 일입니다. People 네, say 저희 키나바에 we 대해서 can make 우리 our planet greener. 미디어 클립 보면서 좀 Kinava 소개하고 begins from these expectations and wishes. We turn the current problems into hopes of future energy and open the door to a new world. We open our future step by step with clean energy and try to save the earth. When Korea was experiencing lack of natural resources and short of ideas, Kinava stepped forward with different ideas. Kinava has been building on cutting-edge technology. Through a lot of experiments and research, it turns organic waste into valuable energy and resources. Kinava is creating a technology that benefits the world. Through patented green pellet manufacturing technology, it builds up a hybrid hydrothermal carbonization production line that turns waste wood into a coal substitute. With the latest facilities and a one-stop system, it maximizes capacity of the production. Especially, it provides eco-friendly and economical biosolid fuel by removing process of harmful ingredients of feedstocks. Kinava has developed the combined swirling combustion technology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can burn combustible wastes. Kinava has succeeded in minimizing air pollutants and fine dust as the study results were published in SCI journals. Kinava is a member of the Green Waste to Energy Consortium with Advisian, a subsidiary of Worley Parsons Group, and Korea Engineering Consultant Corporation. The consortium is promoting the G2E plant project in British Columbia, which turns green waste, sewage sludge, and agricultural waste into eco-friendly energy and resources. Kinava, opening a smart world with global eco-friendly energy technology. We care about the coexistence of human and nature beyond energy. Kinava, green waste to energy and resources for our community. 예, 지금 저희 연초에 캐나다에 있는 행사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영어로 더빙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더빙을 한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처음에 영어로 해서 그런지 영 어색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영어로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자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키나바는 작년에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과제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기술들을 어떤 상용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스피노 형태로 해서 설립하는 회사고요. 저희 이제 그 연구 분야 또 우리 사업 분야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 기술, 특별히 그 중에서
저희가 그 하이드로서멀 카보나이제이션 수열 탄화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로 기술도 저희가 우리 사이클론 연수로 쪽으로 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본사는 지금 우리 IK 베이스 센터 우리 양재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한양대학교 안에 지금 연구소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캐나다에 현재 지사가 설립이 돼서 밴쿠버에 지금 지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동서발전 기업 계열은 뭐 우리 지금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동서발전 아까 이제 우리 백시달님 설명하신 거 외에도 조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 좀 어떤 눈에 띄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도 지금 발전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이 캐나다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서발전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한번 해드리고 싶고, 아마 70% 이상 현재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하고 계십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하시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원 연구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제가 간략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14조 원 정도 하는 중에서 그린 뉴딜 쪽으로 한 73조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일자리에 포커스를 두어서 한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런 목표로 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이 부분을 드라이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름을 그린 뉴딜 어떤 포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백업 데이터들이 많이 설명할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조금 이렇게 내려오 다운해서 좀 설명드릴 것은 어떤 REC 관련해서 또 우리 RKS 관련해서 지금 한국의 우리 발전사 내지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우리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주로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RPS 규정 때문에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재 펠릿입니다. 그래서 발전사들이 우리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350만 톤 1년에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발전사가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목재 펠릿 부분은 어떤 이산화탄소를 생산한다, 배출한다는 면에서, 그리고 또 수입을 하는 우리 석탄처럼 똑같이 수입을 한다는 면에서 지금 이제 아마 발전사에서 사용을 이제 점점 줄이고 스탑하고 이런 형국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대체할 어떤 대체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대체 연료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환으로 우리 동서발전 비롯해서 남동발전 이런 곳에서 많이 미활용 어떤 폐기물들, 바이오매스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료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많이 경주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저희 이제 수요 탄화 기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처음에 이제 이 수요 탄화 기술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잘못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옛날에 우리 마치 뭐라 그래, 물로 가는 우리 자동차 엔진처럼 어떤 무슨 그런 기술로 아시면서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발열 반응이고 열이 짙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고온 고압으로 올릴 때에 사실은 우리가 상변화 없이, 상변화라고 하는 거는 액체에서 기체 아니면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게 상변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변화 없이 갈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건조 기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상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에서 이제 자꾸 스팀을 해서 이거 날리는 한 100도 근처에서 이렇게 그거보다 적게나 아니면 높게 해서 날리는 건데,
우리 여러분들 뭐 저기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그럴 때 항상 발생하는 게 잠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튼 히트라고 해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한 킬로그램당 한 500에서 600 킬로칼로리의 열이 소비가 됩니다. 근데 저희 그 수열탄화 기술은 그런 상변화가 없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레이튼 히트이 절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열탄화 기술로 해서 우리 에너지 소비가 3분의 2 이하입니다. 사실은 그 이하로 해서 우리 건조하고 같은 효과가 나오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 자체는 사실 오래된 기술입니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버지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은 이런 기술인데 그동안 쭉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그 당시에는 뭐 막 며칠씩 걸리던 이런 프로세서가 지금 이제 하루 그다음에 뭐 몇 시간 이렇게 줄어들면서 저희 키나바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어떤 촉매를 사용해서 그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줄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상용화가 가능한 겁니다. 똑같은 지금 프로세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없이 그러니까 4시간 걸리는 거하고 1시간 걸리는 거하고 생산 면에서 4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수열탄화 중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기술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폐목재나 염색 슬러지, 톱밥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이거 이외에도 뭐 수십 가지 저희 그 피드스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은 유기성 폐기물입니다. 유기성 폐기물은 탄소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유기성인데 유기성 폐기물을 저희가 지금 수열탄화 기술을 이용해서 연료화한다. 바이오 SRF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SRF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예, 여기 지금 우리 비디오 클립으로 해서 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 이제 폐목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 어떻게 지금 그 프로세서가 진행이 되는지를 좀 원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놓은 비디오 클립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운송장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 지금 여기 보시는 우리 그 수열탄화 로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이제 분말가루로 해서 잘 섞이게 해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은 스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위에 어떤 그 열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온도를 올려주면은 보통 200도 이상, 300도 이하 이런 온도하에서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수화 반응, 그러니까 수증기 같은 물로 해서 때려주는 반응하고 그다음에 그게 거꾸로 탈수 반응, 이 반응들이 그 안에서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마지막 보시면 하얀 게 수소입니다. 그리고 까만 게 탄소고, 이 블루 컬러가 이제 우리 산소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에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 수소 둘하고 우리 산소 하나하고 하면 뭡니까? 물이죠. 물로서 이제 배출이 되면서 그 탄소 자체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탄소는 그대로 남고 또 우리 하이드로카본에서 그 수소가 빠지면서 카본이 또 남고 해서 단위 질량당 탄소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보면은 물도 빠지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양이 줄어드는데 탄소는 오히려 증가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탄소 양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그 에너지가 있는지 발열량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해서 발열량이 증가하는 거고. 아까 이제 우리 백시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런 과정, 수화 과정, 다시 탈수 과정, 이게 안에서 반복될 때에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던 중금속이라든지 유해물질들이 같이 빠져나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냄새의 주성분이 되는 것들도 역시 같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발열량도 높아질 뿐만 아니고 친환경 연료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특별히 그 촉매를 활용해서 하는 하이브리드 수열탄화 기술이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기술인데요. 촉매로 사용을 할 때에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를 촉매는 여러분 아시지만 없는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다 가속화해서 온도도 그 공정 온도나 압력을 낮춰주고 또 시간을 빨리 해주고
또 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수율을 높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효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위에 있는 부분이 충매를 활용을 안 했을 때의 수요 탄화 반응이고 충매를 활용을 했을 때의 수요 탄화 반응입니다. 반응 시간만 봐도 4시간짜리가 1시간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같은 열량을 낸다고 목표로 잡았을 때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충매를 사용할 때 우리 수율만 하더라도 60%, 우리 사용하지 않을 때는 40%밖에 수율이 안 나옵니다. 근데 같은 양에 대해서 60% 정도 수율이 나올 수, 연료가 이제 생산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응 온도입니다. 250도에서 저희는 한 220도면은 반응이 되는 거고, 지금 동서 발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사실은 발전을 하면서 남은 폐열,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보통 한 200에서 220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을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어떤 그 충매 기술이고, 또 우리 하이브리드는 2가지 이상의 우리 그 피드스탁을 원료 물질을 혼합해가지고 또 서로 이제 보완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폐목재만이 아니고 슬러지가 이걸 탄화할 때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그 발열량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목재로 혼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에 맞는 충매를 개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높은 수율에 가장 옵티마이즈된 그 발열량 그리고 빠른 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저희 기술이 그런 쪽으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친환경 연료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연소를 시킬 때에 지금 기존에 우리 그러니까 슬러지 같은 경우에 태우려 그러면 한 3,500kcal밖에 안 나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노에 우리 발전사에서 연소 노 안에서 전체적 이 양을 마냥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 전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효율의 또 연소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기존의 이제 석탄이나 우드 펠렛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린 펠렛 이렇게 될 때 어떤 그 경제적인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간단히 비교를 하는 건데, 그냥 러프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석탄 같은 경우에는 요새 한 8만 원 이렇게 합니까? 그런 원가 개념에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우드 펠렛은 톱밥을 사용해서 한 4, 5만 원 정도 우리 원료값이 된다면은, 그린 펠렛은 폐목재 같은 경우에 어떤 운반비 이렇게 부담하려면 3만 5천 원 되는데, 하수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저희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돈을 받습니다. 처리 비용, 우리 티핑 피라고 그러는데요. 거꾸로 돈을 이제 받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지금 저희가 그 발열량이 열량이 한 6천 이상, 7천 이상까지 지금 저희가 나왔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수입 많이 하는 우드 펠렛이랑 비교한다 그러면은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50% 막 이렇게 더 열량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더 높은 가격의 판매 가격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요. 그 외에도 각종 우리 유해 물질들 이런 부분들이 클린되는 그것들이 이제 다 저희 과정 중에서 제거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 지금 질산화물 요 부분 요것들은 실제로 이제 연소를 시켰을 때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우리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실제 그 데이터는 아니고요. 동서발전하고 지금 그린 펠렛 생산 기술 요거는 폐목재를 원료로 해서 한양대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거 석탄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린 펠렛 또는 우리 폐목재를 조금 더 고열량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친환경 연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이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발열량 기준으로 5,900kcal라고 하는 대단히 챌린지풀한 목표치를 갖고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 당진발전소에 그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장 사진을 좀 시스템 플랜트 우리 착수할 때 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우리 수요 탄화조부터 비롯해서
필터 프레스라든지 응축기라든지 분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제작이 돼서 지금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시스템 플랜트 우리 위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아드뷰로 좀 이렇게 본 그런 그림이고요. 여기 지금 하나씩 요게 우리 지금 수열 탄화수입니다. 수열 탄화수고 왼쪽에 이렇게 쭉 해서 이쪽에 이제 건조 시설로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마 비디오 플레이로 그린 펠릿 제조 기술 특허를 보유한 키나바는 폐목재를 이용해 석탄 대체 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열탄화 생산 라인을 갖추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이 그린 펠릿 생산 라인, 기존의 건조 설비에 비해 에너지를 3분의 1만 사용합니다. 하이브리드 수열탄화를 통한 그린 펠릿 생산 공정은 원재료인 폐목재를 투입하며 시작됩니다. 기술의 핵심이 되는 수열탄화 반응으로 해서 물과 혼합한 폐목재 분말을 아인계 고온 고압으로 충분히 분해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때 수화와 탈수가 반복하면서 수열탄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고액 분리기에서 결합수가 이미 제거된 반응으로 쉽게 고형물과 폐수로 분리되며 빠르게 건조됩니다. 최종적으로 펠릿 성형기로 반응물을 펠릿화하면 바이오 고형 연료인 그린 펠릿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고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과제 종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지금 저희 기술 목표입니다. 우리 폐목재로 할 때 보통 한 4,000에서 뭐 4,500 사이 연량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달성해야 되는 거는 고위 발열량도 아니고 저위 발열량 기준으로 5,900. 이게 원래는 한 5,500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동서발전에서 이 심사하는 그 기관을 거치면서 계속 100씩 증가해가지고 결국은 5,900까지 지금 올라간 굉장히 아주 도전해야 가능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함수율 15% 이하, 흡은 1% 미만으로 해서 각종 다른 우리 유해 성분이나 또 폐수 관리들은 기준치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공정 시간은 90분 이하로 돼 있고 공정 온도는 240도.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 스팀이 220도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아마 200도 조금 넘지 않겠나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90분 이내에 그 과정을 마쳐야 되는 이런 목표치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동서발전에 지금 해놓은 이 시설들의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전체 프로세스를 다 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기록은 안 해놨습니다만 마지막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 게 하나가 이 파일럿 플랜 돌리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110톤 생산량 기준으로 110톤짜리 이제 설계를 마지막 최종 결과물로 내야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세스를 전체 프로세스를 다 해봤다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수열 탄화 부분 이 부분만 한 게 아니고요. 피딩부터 시작해서 전체 이 프로세스를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건조시켜가지고 우리 연료하는 과정까지 전체를 다 해본다는 데 의의가 있고 폐수 처리까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폐수 처리 실제로 조그만 이제 스케일은 이제 작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까지 전부 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 과제의 어떤 의의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10톤짜리 상용화 사업을 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처음에 동서발전에 제안한 건 사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동서발전에서 그래도 왜냐면 저희가 2015년도에 사실은 파일럿을 이미 해봤어요. 이루배 기준으로 해서 2개로 해가지고 더블로 해서 하는 것까지 다 해봤는데 그래도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파일럿을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그 110톤짜리는 저희가 처리량 기준으로는 하루에 한 300톤 정도. 우리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300톤 규모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시설비 기준은 저희가 잡은 기준은 한 200억 원 정도 시설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운영비는 한 70억 원에서 지금 우리 자세한 어떤 그 경제성 분석이 뭐지 따로 얘기해서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할만한 솔루션이다 하는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전체 이제 프로세스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우리 폐목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러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희 그 리액터에서 반응을 해서 이 그 고용물하고 폐수하고 이제 분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고용물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그 드라이어 통해 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우리 그린 펠렛 최종적으로 생산을 하는 되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컨덴싱 워터들은 우리가 냄새 부분에 있어서 그 RTO 돌리고 그다음에 멤브레인 통해 가지고 빠지게 되고요. 이쪽에서 나온 우리 폐수들, 주 폐수들은 상당 부분은 그 촉매와 같이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을 하고 남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어네로빅 다이제스트 우리 그 현기성 소화조를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해서 여기서도 저희가 열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것까지 저 하면은 건조에 비해서 20%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그 계산으로는. 이게 이제 저희 지금 전체 어떤 수열 탄화의 그 주 공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그 앞에서 이제 우리 두 분이 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폐기물 처리하는 기술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 북미 쪽은 한참 처져 있어요. 왜 처져 있냐면은 그런 부분에 뭐 이렇게 특별히 신경을 쓸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갖다 묻으면 됩니다. 땅에 넣어서. 근데 저희가 이제 캐나다하고 국제운동과제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기술이 일정 부분 작동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우리 북미라든지 특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서 있다 와가지고 북미 쪽, 특히 이제 미국 이쪽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쪽에 진출을 하고 싶고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 기술 가지고 진출을 할 때에 소재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서발전이 또 미국에서도 발전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협력이 나와서 결과가 대한민국의 어떤 유익한 그런 그 결과로 배출이 되고 공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상생하는 좋은 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행사를 위해 한국동서발전 백강수 실장님과 한국투자증권 최고원 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협력을 해주신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우리은행, 한국종합기술, 한국폐전에너지기술협의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전 참가 신청을 해주신 관람객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글로벌 친환경 연료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럼 행사 발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그린 뉴딜 패전 에너지 포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